자, 근본 시간부터는 새로운 과목 화재 및 폭발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려면, 즉 계속 불이 타려면요,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바로 불이 꺼지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초기 개시 단계에서는요, 라디칼이라는 게 생성됩니다. 이 라디칼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좀 나올 건데, 불안정한 그 원자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메탄에 열이 가해지면요, 이 메틸 라디칼이랑 이 수소 라디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여기다 찍어놨죠? 이 전자 하나가 그 짝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 남는 거예요. 그것을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짝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것이랑 만나가지고 또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반응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로 되기 위해서 다른 것과 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산소 분자랑 주변에 있는 산소 분자랑 이렇게 달라붙어요. 여기에 그 라디칼이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라디칼을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자, 항상 이 화학 반응식에서는 암기한 대로 써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를 하려면 좌변과 우변의 그 원자량이 똑같으면 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반응하게 되면은 이 라디칼과 그리고 수산기 라디칼이 합쳐진 형태가 되고요. 얘를 다 따져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원자량과 똑같습니다. 여기 원자량과 이거 더한 원자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 있는 H랑 여기 H2 그리고 C 더해져서 CH3 되고요. 그리고 여기 O 있으니까 O2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학 반응식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라디칼이 또 생겨나요. 그 라디칼이 또 생겨났고 늘어났다? 그것은 뭐냐면 반응성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계속 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소 라디칼 역시 이렇게 산소랑 또 결합해가지고 또 다른 라디칼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계속 전자 하나가 남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이렇게 라디칼만 생성하면서 반응만 계속 일으키느냐? 이것이 정결되는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생성됐던 요 라디칼과 그리고 아까 생성됐던 이 수소 라디칼이 합쳐지면은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예. 전자가 짝을 이루면서 더 이상 활성 라디칼이 생성되지 않고 반응이 종료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연쇄 반응의 억제 메커니즘도 적으라고 시험에 출제가 됐죠. 할론 소화제를 예를 들어보면은, 할론 소화제의 분자식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열이 가해져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브롬 라디칼을 만들어내요. 소화제인데도 라디칼을 만들어냈네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롬 라디칼이 뭐랑 결합하냐면 아까 생성됐던 그 수소 라디칼 있잖아요. 그 수소 라디칼이랑 합해지면서 이 수소 브로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읽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이거 HBr이라고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HBr이 아까 생성됐던 그 수산기 라디칼 여기 얘랑 결합하면서 또 이렇게 되죠. 물이랑 또 브롬 라디칼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럼 얘는 또 아까 여기서 했던 반응 수소 라디칼을 만나서 또 안정적인 HBr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억제가 되는 거예요. 왜 억제가 되냐면 라디칼이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연쇄 반응의 메커니즘과 억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기출문제에서 또 묻고 있는 게 연소의 3요소 중에서 산소 결핍으로 인한 이상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불완전 연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이번 시간부터는 이 안전장치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부품을 살펴보면요. 보호하고자 하는 그 설비가 여기에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플랜지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즐이라고 되어 있죠. 노즐은 뭔가 들어가는 입구를 노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플랜지로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배관 같은 데 연결을 하든 아니면 좀 아까 본 그 압력 용기 같은 데 연결을 하든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여기다가 볼트를 넣어서 체결하겠죠? 너트로 조여가지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압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요, 과압이 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스프링에 의해서 이 디스크를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크라는 부품인데, 디스크는 이 밸브의 출구를 막고 있는 부품입니다. 자, 이 디스크가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근데 막고 있는데 이 디스크를 뭐가 누르고 있냐면 바로 이 스프링이 누르고 있는 겁니다. 스프링의 장력으로 누르고 있는 거고, 그 스프링의
장력을 조정해주는 게 이 어드저스트 스크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더 누르면 이 스프링이 더 압착되면서 이 디스크를 더 센 힘으로 누르겠죠. 그래서 그 힘, 스프링에 의해서 걸리는 그 힘을 여기 안에서 발생하는 그 압력이 높아지는 압력 상승이 이 스프링의 힘을 이겨내고, 즉 이 스프링의 힘보다 더 커지면은 이게 디스크가 열리기 시작하겠죠. 즉 이 스프링 장력을 여기 있는 압력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그것을 밀어내면서 얘가 열릴 것이고 그때 확 분출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여기에 이 캡이 있고요. 덮어주는 캡이 있고, 그것을 스프링 장력 조절해주는 스크류가 있고, 그리고 스프링이 달려있고요. 스프링의 본넷이 있습니다. 본넷, 스프링 커버예요. 그리고 이 스프링이 누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부품을, 얘가 이제 정확하게 얘가 디스크인데, 디스크를 잡아주는 그 홀더를 이렇게 눌러주죠. 스프링이. 이렇게,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용어가 그 디스크가 앉히는 자리. 여기를 시트라고 합니다. 시트. 그래서 위에서 얘를 보게 되면은 뭐 밸브 출구에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을 시트라고 하는 거겠죠. 예, 디스크가 앉는 자리. 앉는다 그래가지고 시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안지름을 뭐 시트 지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사판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컬러링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 나온 그 용어를 그대로 넣어놓은 거니까 시험 문제에서 정의를 묻는다면은 이렇게 똑같이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양정, 즉 들어올려지는 것이 시트 지름의 100분의 2.5 이상, 즉 2.5% 이상 지름 대비, 여기 지름 대비, 그리고 100분의 25니까 25% 미만으로 열렸을 때 시트 유로 면적이 작은 안전 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만 봐도 여기 있는 그 시트 지름보다 25%까지밖에 안 열려요. 그 밑으로밖에 안 열립니다. 이 들어 올려지는 높이가 25%면 요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열린다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유로 면적이 작다. 디스크가 열렸을 때 유로 면적이 뭐예요? 이게 유체가 빠져나가는 그 공간의 면적이겠죠? 이 디스크가 여기 있는 이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 올려졌을 때 유체가 빠져나가는 면적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유로 면적이 작은 안전 밸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양정식과 고양정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얼마나 더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저양정식, 고양정식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반해서 디스크가 열렸을 때 목포의 면적보다 상당히 큰 시트의 유로 면적이 형성되는 안전 밸브. 바로 요 면적. 요 파란색 면적 곱하기 이 압력을 해주면 여기에 걸리는 힘이 되죠. F는 항상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니까요. 요건 아시죠? 이 힘이 여기 걸리고 일단 있고, 그리고 이 위에서는 그것과 상응하는 스프링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게 안전밸브 후단에서 형성되는 뭐가 있다? 배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백프레주어가 여기 후단에서 어떤 다른 설비로부터 나온 압력 때문에 여기 백프레주어가 차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로도 기어 들어가가지고 백프레주어가 위에서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죠? 백프레주어가 여기서 이 디스크 상부를 눌러주고 또 이 밑에 쪽으로도 가서 이 위로도 이렇게 밀어주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재밌는 건 이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 그죠? 이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 그죠? 그리고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은 지금 위 아래 백프레주어 때문에 상쇄가 돼서 없어집니다. 없어져. 예. 근본 시간부터는 이 화학설비 안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이 직류탑은 이렇게 길게 생긴 압력용기 같은 거예요. 여기다 원유를 넣어가지고 정제해주는 거예요. 정제해준다. 원래 이 원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나프타, 디젤, 중유 뭐 이러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얘들을 우리 사용 목적에 따라서 맞게 분류를 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섞여 있는 것을 쓸 수는 없습니다. 섞여 있을수록 품질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제를 하는 건데 어떤 원리로 하는 거냐면, 자, 먼저 이 직류탑에 이 원료를 이렇게 주입하기 전에요. 이 원료를 한번 데펴줍니다. 가열을 해서 뜨겁게 된 상태에서 이제 직류탑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원료가 이렇게 투입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체와 액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좋은 애는 이렇게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고, 아닌 애는 자꾸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물, 액체가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는 뭐 가솔린이나 나프타 이러한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하부에서는 증유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탑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러한 선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트레이입니다. 트레이. 자, 이렇게 생긴 건데 구멍이 이제 숭둥숭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증기 성분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하고 액체는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기체와 액체를 이 트레이에서 접촉을 시켜서 성분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냥 이러한 판 같은 게 없으면요, 즉 트레이가 없으면은 올라갔다가 그냥 물이 돼서 싹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물이 돼서 싹 떨어지고, 액체와 기체가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액체와 기체가 만날 때 분리 효율이 좋아지느냐? 이 원리를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유탑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했던 부분을 오늘 확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근본 시간부터는 화학물질 안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에서 자, 이러한 것이 출제가 됩니다. LC50에서 얻은 그 기존의 시험 자료를, 즉 1시간 흡입했을 때 50%가 사망하는 그 물질 양에 대한 그 자료를 4시간 흡입했을 때는 얼마일까? 그렇게 유추하는 방법. 그것에 대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왔죠? 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1시간짜리에서 얻은 걸 4시간 흡입으로 변환할 때 어떻게 변환하느냐, 그 내용인데, 1시간 노출 시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가스 및 증기는 2로 나누고, 그리고 분진과 미스트의 경우에는 4로 나눠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급성 독성 물질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화학물질 분류 기준상의 그 기준상 9분 3에 해당되는 거예요. 9분 3에 해당된다. 즉 여기 보면 9분 3까지 해당되는 그 내용이 산안법상의 급성 독성 물질의 그 분류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런데 이 급성 독성 물질은 이 흡입 실험할 때 4시간 기준입니다. 4시간 기준. 즉 4시간 흡입했을 때 사망하는 농도, 그건데 만약에 지금 우리 실험실에 혹은 우리 사무실에 1시간 흡입 기준으로만 얻어낸 기존의 실험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4시간 흡입했을 때의 그 농도로 변환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시간 기준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126회 기출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1시간 노출 시험에서 얻어진 기존의 자료를 여기 있는 그 가스의 경우에는 이 양을 예를 드는 거예요. 뭐 2500ppm 얘는 이제 기준이겠고, 예를 들어서 1시간 기준으로 얻어진 실험 자료가 만약에 5000ppm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스의 경우에는 2로 나눈다. 즉 2로 나누면 얘가 2500ppm이 되면서 딱 그 위험물질 기준에 걸려버리죠. 그러한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진과 미스트는 4로 나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기준으로 측정한 그 LC50의 분진 미스트 그 농도가 5mg/L라고 칠게요. 그러면 자, 얘를 이제 4시간 기준으로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4시간 기준으로 변환을 시켜 주려면 이 5를 4로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5 나누기 4가 지금 1보다 크죠? 1. 몇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위험물질 기준이 1mg/L 그 이하이니까, 자, 얘는 1mg/L를 넘어가는 물질이니까 위험물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다음은 금속 재료 및 부식, 이 과목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식입니다. 녹 쓰는 거. 그래서 부식 발생 조건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부식이 되려면 전기가 흘러가야 된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기가 흘러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전이차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온이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이온이 흘러가기 위해서 이 전의 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화학적 반응이기 때문에 이온 이동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전의 질입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기본적인 그림인데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항상 양극이랑 음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하고 양극, 음극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양극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극은 음극보다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에서 산화 과정이 일어난다. 산화가 일어나는 게 녹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화철을 만드는 게 그게 녹쓰는 거 부식입니다. 그래서 저기 음극은 좋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양극은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산화가 일어나고, 이 산화라는 것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산화는 전자를 뺏긴다. 나쁘고 불쌍한 놈이야. 그러니까 전자도 뺏기는 거예요. 전자를 뺏긴다. 그리고 또 산화가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온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환원 과정은 그것의 반대예요. 반대. 전자를 얻는다. 그리고 환원이 된다. 산화의 반대 환원. 그리고 이온이 흘러가는 통로, 이 전해질 그려줬고 전자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돼 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 부식 발생 조건까지 같이 머릿속에 들어오죠? 이 부식 과정은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전자의 교류가 일어나는 전기화학적 부식이에요. 그래서 철의 산화 반응은 양극에서 일어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 철이 이렇게 전자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전자가.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전자를 빼앗겨서 나와버렸으니까 이 철은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극 반응인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됐으니까. 자, 반대로 음극 반응은 환원 반응이라고 했어요. 산소가, 이 산소 있죠? 이 산소가 물과 반응하는데 여기서 빼앗긴 전자를, 여기서는 전자를 얻습니다. 전자를 얻고서 수산화이온을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죠. 음극이니까 그렇게 연관을 지으세요. 전자를 얻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숫자 맞추기 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여기 2분의 1이 여기다가 곱해지면 5가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가 됐어. 그러면 여기도 산소 원자가 여기는 하나 더 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소 원자 2개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2가 여기 곱해져서 산소 원자 2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 맞추기 하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근본 시간부터는 또 새로운 과목 산업안전 관계 법규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출 수준을 판정하는 것인데, 이 1군 사업장이냐 2군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제출 수준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면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군이냐 2군이냐 아니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 면제냐, 이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보면은 이 판정 절차 3단계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제출 수준 판정 절차 3단계. 그래서 1단계가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면 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 여부 확인하는 거고요. 자, 2단계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들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함량 이상으로 취급되는 설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관련 그 법령을 보여드릴게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여기를 보면은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규정 수량과 상위 규정 수량이 이렇게 무게로 나와 있어요. 단위 톤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자, 이거 이전에 일단 함량 기준이 해당되느냐. 함량 기준이라는 것은 이 농도예요, 농도. 자, 이 함량 기준을 이 규정 수량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헷갈리면은 이제 교재를 보고서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암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많으면 이해 없이는 절대 암기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몇 퍼센트 이것을 이제 함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함량이 아니고. 그래서 그 함량 이상으로 취급되는 설비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최대 보유량을 산정해 보는 겁니다. 자, 이 유해화학 물질의 그 최대 보유량 혹은 밑에도 있죠.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 그것을 이제 산정하는 건데, 해당 물질의 하위 규정 수량, 상위 규정 수량 같이 봤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면제 2군, 1군 요 셋 중에 뭐냐, 그 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위 규정 수량과 상위 규정 수량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상위 규정 수량을 넘어가는 물질이 있으면은 1군 사업장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위 규정 수량은 이상인데 이 상위 규정 수량은 미만이다. 즉 이 상위 규정 수량은 없는데 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2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위 규정 수량 미치면은 면제겠죠. 이 최종 함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25%냐 1%냐 이 농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20% 농도이다. 함량이. 그러면은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규정한 이 함량이 이상인 경우, 그렇죠? 이상인 경우 물질의 투입 순서가 무관하게 취급시설의 설계 용량과 물질 비중을 고려해서 산정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겁니다. 최종 함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여기 반응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물질을 이렇게 혼합하는 공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질을 이렇게 혼합을 했어요. 여기다가 주입을 해서 혼합을 한 그것의 최종 함량을 말하는 겁니다. 최종 농도. 그러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만약에 투입하기 전에는 이 위험 물질이 30%였어요. 그러면 원래는 해당되는 거였죠.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투입하고 나서 보니까 혼합된 걸 보니까 희석이 돼가지고 20%로 떨어졌습니다. 이 물질의 함량이. 그래서 그렇게 함량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 함량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법령 내용. 그래서 그런 거고요. 물질의 투입 순서와 무관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투입하기 전에는 30%였잖아요. 그러니까 투입을 언제 했든 투입 순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최종적으로 그 함량이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그 함량 이상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급시설의 설계 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 시간부터는 용접 및 비파괴 검사 이 새로운 과목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파괴 검사는 기계안전기술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단골 문제고요. 화공안전기술사에서는 기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 검사의 특징 이것을 알려면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음향 방출 시험의 원리 이러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비파괴 검사에 대해서 꽤 얕지 않은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131회 때 그러니까 최근이죠. 그래서 이 비파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검사하는 거예요. 결함을 검사하는 건데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파괴 방식으로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검사를 제대로 하려면요. 제일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이 재료를 막 내리 찍어가지고 부셔보면 됩니다. 어떤 힘을 가하고 부셔줬어. 그러면 이 정도 강도에 견디는 거야. 아니면 원래는 이 강도를 견뎌야 되는데 해보니까 못 견디고 부셔졌어. 이거 어딘가 내부에 결함이 있었나 보다. 이거는 파괴 검사죠. 그렇죠? 그런데 비파괴 검사는 이렇게 매력을 줘서 파괴를 일으키면서 주는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번을 설명하기 전에 각 비파괴 검사 종류가 뭔지 그거부터 살펴보고 올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번이 이해가 가니까 3번부터 보면은 먼저 방사선 투하 시험이 있습니다. 라디오그래픽 테스트 줄여서 RT라고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비파괴 검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이렇게 시험지에 투과시킵니다. 투과시켜. 자, 그러면 검사체가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결함이 있잖아요. 결함이 있으면 거기에 밀도, 즉 이 재료의 밀도가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멍 같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쪽으로 방사선이 더 들어갈 거잖아요. 통과할 거잖아요. 통과해서 이 뒤에 필름을 통해서 현상 판독해보면 이 결함부가 있었던 부분이 검게 나옵니다. 어둡게 나와요. 왜 어둡게 나오냐면은 이 방사선이 이쪽을 통해서 좀 더 많이 투과를 했잖아요. 많이 투과하면 이 필름에 그 방사선이 많이 도달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필름과 방사선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부분이 검게 되는 겁니다. 즉 감광 반응을 일으켜요. 광이 적어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왜 결함 부위가 어둡게 나타나는지 설명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기계안전기술사에서는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렇게 개략적으로 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은 초음파 탐상 시험이에요. 울트라소닉 테스트. 얘는 이 시험체, 이 검사체에 이 초음파를 전달합니다. 얘가 즉 탐촉자라고 하는데 얘가 초음파 신호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결함에 딱 맞은 다음에 다시 반사해서 돌아오는 거. 그걸 가지고 반사량, 시간 정도에 따라서 결함의 크기나 위치를 판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서 신뢰도가 좀 낮습니다. 이러한 탐촉자가 받은 신호를 또 이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서 이 UT 머신에서 표현을 하는 것을 또 잘 판독해야 되고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이 숙련도에 따라서 그 판독 능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법의 종류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펄스 반사법은 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펄스를 준 다음에 다시 반사시켜서 받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과법은 여기를 투과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쏴서 이렇게 투과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신호를 수신해서 초음파의 쇠약 정도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고, 공진법은 특정 주파수일 경우에 시험체 속에서 공진하는 상황을 근거로 라미네이션 같은 결함을 검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공진은 일단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공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든 물체가 갖고 있는 것이든 뭔가 주파수가 있어요. 이 물체가 갖고 있는 거 고유 주파수가 있으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제 강제 주파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개가 만약에 일치를 해버리면요 엄청난 진동이 발생합니다. 이것의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외력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리가 있어요. 다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다리가 막 휘어지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볼까요? 이걸 예로 들은 건데, 이 다리를 보면 이렇게 완전 출렁대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건 종이장처럼 춤을 추는 거.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과학의 힘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한 것이 바로 공진이라고 합니다. 주파수가 일치할 때 생겨버려요. 그래서 특정 주파수일 경우에 이 시험체에 이 쏴준 게 공진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결함을 검출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함이 갖고 있는 그 고유 주파수랑 이 쏴준 게 일치하면서 공진 현상을 일으키면은 그것을 통해서 결함이 있구나 라고 검출하는 게 바로 공진법입니다. 그리고 자분 탐상 시험은 뭐냐면, 이렇게 시험체에 자장을 먼저 걸어줍니다. 자장을 걸어준 다음에, 그러면 자화가 되겠잖아요. 그렇죠? 자화가 됐으면 거기다 자분을 이렇게 적용해 줍니다. 자분. 그러면 이 결함 부분에서는 누설 자장이 발생합니다. 누설 자장이 뭐냐면, 얘가 원래 이 자장인데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결함이 있으면은 누설돼 버려요. 밖으로 좀 누설돼. 밖으로 누설되면은 자장이 누설돼서 여기 이렇게 모이니까 뿌려놓은 자분이 글로 더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쏠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죠. 그러한 지시를 보고선 여기 결함이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침투 탐상법은 아주 간편하고 쉬운 시험법인데, 여기 그 어느 검사체에다가 침투액을 먼저 침투시켜요. 침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닦아냅니다. 닦아내고서 여기 보면 영어로 디벨로퍼라고 되어 있는데, 디벨로퍼를 즉 현상제를 도포해 줍니다. 현상제를 도포하면 결함 부분에는 아까 이게 닦아내서 결함 부분에는 침투액이 들어가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현상제 때문에 얘가 빨려 올라옵니다. 빨려 올라와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침투제가. 그리고 음향방출 시험은 울트라소닉 테스트랑 비교하라는 문제에 그러한 식으로 같이 잘 출제가 됩니다. 결함으로 인해 방출되는 탄성파를 감지하고 분석하는 것인데,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거예요. 이 결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결함이 있는 부위가 만약에 어떠한 이게 탱크라고 볼게요. 저장 탱크에 결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결함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센서를 붙여놓습니다. 센서.